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해부학을 보는 열기 위해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세미님과 여름님 그리고 저 제이가 함께 영상 해부학에서 새로운 영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재개봉 영화 특집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I am Love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 재개봉 영화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오프닝을 두 분께 질문을 재개봉했으면 하는 영화가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왜 개봉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재개봉했으면 좋겠는 영화가 뭐가 있으신가요? 웬만한 영화는 다 재개봉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싶은 재개봉 영화도 이미 몇 년 전에 재개봉 영화로 개봉이 됐던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도 했죠. 네. 이터널 션샤인, 예, 미셀 공드리의 이터널 선샤인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2004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또 보면은 뭐 2015년도에 또 재개봉을 했고 저희 방송에서도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력이 뿜뿜 나는 이제 두 배우를 보실 수 있는 뭐 기억과 사랑에 관한 이 영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겨울이라서. 그래요, 겨울이에요. 여름님은 재개봉했으면 하는 영화 뭐가 있으신가요? 전 되게 뜬금없이 봉준호 감독의 오, 플란다스에게요. 괜찮다. 그거 되게 저평가받은 영화잖아요. 맞아. 저는 되게 우연히 그냥 예전에도 읽었던 에피소드긴 한데 그 봉준호 감독 영화에 송강호 씨가 나중에 살인의 추억에 출연하셨잖아요. 그 계기에 대한 글 읽으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플란다스에게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실패했다 하고 살인의 추억을 섭외할 때 송강호는 안 되겠지 해서 송강호한테 연락을 했는데 송강호가 예전에 조연출 때 봉준호가 떨어졌는데 송강호가 신인 배우에서 떨어졌는데 막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구구절도 되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송강호가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무조건 출연하겠다 해서 살인의 추억에 출연하게 됐고 그게 대박 나서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까지 재평가 받게 된 그 에피소드를 어쩌다가 다시 읽게 됐는데 새삼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플란다스의 개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번에 스크린에서 함께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3의 전성기가 제 2도 아니고 이미 너무 전성기라 제 3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재개봉한다면. 저는 재개봉했으면 하는 영화, 제가 이 질문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바로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두 분께 한번 제가 막 영업했던 적이 있는데 쇼홀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라스베가스에서 쇼에서 걸로 일하는. 근데 그 영화 개봉된 지 진짜 저평가받았대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본 지 한 1년 전, 2년 전에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화 진짜 재미없다고, 이 영화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평가. 지금까지도 그런 평이. 그런 평이 몇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 영화 잘 만들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케이블 TV에서 많이 하는 영화래요. 왜냐면 그 영화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라스베가스의 쇼걸.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재개봉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요즘에, 그리고 페미니즘에 관련돼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가치가 높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영화를 여러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루카 구아다니노의 I am Love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1년에 개봉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봉을 하면서 재개봉을 하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추천해 주신 분은 여름님인데요. 여름님은 왜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되셨는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 감독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하도 흥행을 하고 매니아층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게 장기 상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는 걸 저는 온라인 상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저희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영화가 퀴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내에서 활동하시는
페미니스트들이나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호기심이 들었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감독의 다른 작품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I am 러브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던 작품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봉을 하는 건 진짜 콜바넴의 힘이 강하구나. 그런 맞아. 팬덤 효과가 이제 진짜 영화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덕후몰이를 하려고 저희 방송에 이 영화를 제가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세미님은 I am 러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 여러분께서 추천하기 전에는 보진 못했고요. 루카 구아다니노 영화는 그 전에 한 편을 봤어요. 비거 스플래시라는 이 영화도 틸다 스윈튼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정말 루카 구아다니노는 틸다 스윈튼과 작업을 굉장히 자주 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그 필모그래프를 보니까 벌써 올해도 뭐 서스페리아 또 틸다 스윈튼과 작업하고 다큐멘터리인데 2002년도에 같이 작업한 틸다 스윈튼이라는 제목을 가진 러브 팩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도 틸다 스윈튼가 이제 같이 작업한 영화로 틸다 스윈튼이 좋아하는 감독이 있나 봐요. 아까 맞아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봉준호? 맞아요. 봉준호도 정말 좋아하잖아요. 투자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또 틸다 스윈튼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가 정말 좀 지중해 좀 끈적끈적한 이런 느낌을 좀 선사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이 영화를 추천받아서 본 건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은사님께서 그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 제가 무슨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 영화가 되게 정석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요소 하나는 되게 정석적인데 결과물은 너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영화를 봐봐라 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화가. 근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되게 스터디 많이 만들고 많이 해체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우리끼리 그냥 영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샷바이샷 공부를 하자. 그래서 방학에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각자 좋아하는 영화를 찍자 해가지고 히치콕의 새도 찍고 저는 이 영화를 찍고 싶어서 I am love 이거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샷바이샷 하겠다 그래서 그 음식 먹는 장면 약간 스포인데 그 주인공 틸다 스윈튼이 음식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샷으로 콘티로 막 그려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을 되게 호감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비거 스플래시랑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의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한테는 잊혀지고 있었던 감독. 물론 영화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가깝긴 하지만 제 삶 속에서 약간 잊혀지고 있다가 여름님이 이 영화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맞아 내가 이 영화 그렇게 좋아했을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개봉 당시 느낌이 다시 되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되게 기대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I am love에 대해서 각자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 인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해봤고요. 저희의 두 번째 코너 완벽한 스포일러를 여름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바라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I am love는 러시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탈리아의 재벌 가문인 레키가로 시집을 온 자신의 러시아 이름조차 잊은 채 엠마라는 남편이 지어준 이름으로 레키가의 안방 마님이자 세 자녀의 엄마로 살아가는 엠마가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찾아오는데요. 이때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게 돼요. 이때 후계자로 엠마의 남편 탄크레디와 아들 에도가 공동으로 지목됩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들 에도를 찾아온 요리사 안토니오를 엠마는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엠마는 우연히 자신의 딸인 베타가 여성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들인 에도에게 밝히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에도와 안토니오는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레키가 저택을 조금씩 넘나드는 안토니오에게 호감을 느끼고 시선이 자꾸 가는 엠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작정 안토니오의 삶 그리고 궤적을 뒤쫓던 엠마는 안토니오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엠마는 이로 인해서 안토니오와의 대화를 통해 키티시라는 러시아에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마음먹습니다.
이때 엠마와 안토니오의 관계를 알게 된 에도는 엄마인 엠마와의 대화를 피하려다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엠마는 어떤 선택을 할지, 레키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이 영화의 관건인 포인트입니다. 네, 여름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엠마가 주인공,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였나요?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엠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엠마라는 인물이 우리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틸다 스윈튼 하면 국내에서 알려진 이미지가 아까 말한 봉준호 감독에서 설국열차 그때 굉장히 대중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게 됐어가지고 맞아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되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되게 고급지고 아름다운 근데 모습으로 저도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미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루카 구아다니노라 여러 번 작업을 했던 배우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 엠마 그리고 틸다 스윈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보면 틸다 스윈튼이 이 작품에 나왔는데 좀 독특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틸다 스윈튼은 보시게 되면 이제 영국 배우지만 그 중에서도 뭐 스코틀랜드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I Am Love에서는 러시아 출신의 결혼 이민자로 나오고요. 영화 속에서도 보시면 이탈리아어로 연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독특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냥 영국 출신 내지는 뭐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 온 그런 여성으로 연기할 수도 있는데 왜 러시아일까?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뭐 우리는 외국이니까 틸다 스윈튼이 연기하는 그 이탈리아어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왠지 그런 설정 이전에도 이 레키 가문에서 좀 껄끄럽게 좀 이질적인 존재로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틸다 스윈튼의 그 연기하는 그 엠마라는 이름도 남편이 선사한 이름이죠. 네. 아까 완벽한 스포일러에서 잘 설명하셨다시피 본래 이름은 좀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탈리아로 오면서 그 이름조차 잊었던 이 여성인데 정말 영화 제목대로 I am love, 사랑을 향해 돌진하는 이 영화. 그러니까 틸다 스윈튼의 감정을 따라가시면 이 영화 굉장히 재미난 영화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또 속도감도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이님께서 학창 시절에 이 영화에 반했다는 이유도 좀 이해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루님은 엠마를 연기한 틸다 스윈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물의 이미지가 막 강조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저택에 있는 수영장 그 정도인데 저는 틸다 스윈튼을 계속해서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신체 부위라든지 얼굴만 클로즈업을 한다던가. 그때 저는 틸다 스윈튼의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되게 확 깨달았거든요. 눈이 되게 뭔가 상어의 눈 같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틸다 스윈튼이 이 영화 전체를 헤집고 다니는 물고기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가 그 엠마 같은 경우에는 막 안토니오를 따라서 산을 올라가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유유히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이 영화가 되게 딱딱해 보이지 않고 더 자연스럽고 뭔가 흐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 틸다 스윈튼의 눈 진짜 그런 신체이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되게 적절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석이 되게 일리가 있는 게 그 전작에 나오는 비거 스플래시랑 콜미 바이 유어 네임 하면 그 수영장 비거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뛰어드는 그 에드니 호크인가? 그 작품에 영감 받아가지고 만든 영화였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경우도 되게 수영 많이 하잖아요. 그 둘이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세 개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물의 이미지라는 해석이 되게 재밌게 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또 이 영화에서 보면은 틸다 스윈튼이 보통 영화 속에 우리 캐릭터가 이렇게 짧은 쇼트커트의 여성 인물로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는 또 굉장히 여성스러운 좀 긴 머리를 갖다가 보여주죠. 그것도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더라고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감독의 전작들인 뭐 비거 스플래시 그리고 요 근래 개봉해가지고 많은 팬들이 생긴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 영화 포함해서 세 개 다 이탈리아 배경이에요. 예. 뭐 각기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밀라노라는 도시가 되게 부각되어서 나타났는데 저도 제가 이번에 안 보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 딱
뭔가 생각나는 이미지 하면 뭔가 고딕 건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느낌의 되게 화려한 도시의 이미지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 공간, 밀라노 도시 혹은 뭐 다른 살레르노라는 공간도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키 가문은 밀라노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벌이죠, 재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 I Am Love 같은 경우는 영화를 출발하면서 굉장히 웅장한 음악과 함께 밀라노 도시의 건물, 전경을 곳곳을 비춰줘요. 좀 음악은 좀 과도하게 크다고 할 정도로 좀 볼륨이 크다고 느끼겠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밀라노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웅장하고 거기 하나하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도 굉장히 또 이협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밀라노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지금 클로즈업으로 확대된 이 도시를 갖다가 먼저 비춰주고 카메라가 비로소 실내 그 다음에 엠마를 갖다가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가 보면 이 여주인공이 이 도시에서 굉장히 답답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사랑으로 폭주한다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폭주할 만한 좀 이유, 자기가 억눌렸던 이런 감정을 분출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확연하게 느껴지는 영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름님은 이 공간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그 밀라노의 이미지가 되게 클로즈업 되고 확대돼서 나타나는데 눈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겨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되게 황량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엠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엠마에 대한 표정이나 그런 행동들이 클로즈업 되고 집중돼서 보여줄 때 그 엠마가 얼마나 이런 환경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안토니오와 사랑을 나눌 때에도 그 안토니오의 원래 그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시골로 가게 돼요. 그때는 자연 경관이 엄청나게 나오고 또 계절도 변화해서 여름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제 엠마의 변화된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엠마의 얼굴을 똑같은 눈을 보여주는 거고 똑같은 신체를 보여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간적인 배경의 차이도 있지만 시간적인 배경까지 같이 결합해서 겨울에서 여름 순으로 변모하는 그 시간이 황량하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을 보여준다는 점이 그 엠마가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되게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언급하는 콜바넴과는 달리 겨울과 여름의 순서가 콜바넴은 여름에서 겨울로 변화하면서 그 사랑이 결국엔 실패한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계절적인 배경을 되게 중요시하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밀라노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왠지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전 영화, 흔히 이 영화를 다 포함해서 뭐 지중해 욕망 3부작이라고 하는 뭐 비거 스플래시나 뭐 I Am Love나 그다음에 Call Me by Your Name이나 이런 영화들이 주로 시간적 배경이라는 게 뭐 여름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좀 독특하게 아까 여름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겨울밤부터 출발을 하고 그게 시간적 배경이 뭐 몇 개월 후 여름의 밀라노를 비춰주면서 뭐 그렇게 공간적으로는 뭐 살레모를 한번 갔다가 계속 이제 밀라노라는 도시가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 북부 이탈리아 제가 곧 여행할 예정이라서 관련된 책을 그냥 많이 읽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북부랑 남부랑 격차가 되게 심해가지고 느낌 자체도 다르고 아예 다른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원래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아예 그렇죠. 다른 문화라고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되게 그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저희가 오늘 방송하기로 해가지고 그냥 찾아봤었는데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 2009년에 상영을 해가지고 이 영화로 상영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게 돼가지고 시네이집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 이탈리아 문화가 되게 저조하잖아요. 옛날에 그 왕성했던 시기에 비해서. 르네상스. 르네상스 진짜 옛날이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탈리아 감독으로서 되게 뿌듯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자기는 별로 자기가 이탈리아라는 그 국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영화에는 국가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약간 이 배우들도 보면 배우진들도 꼭 이탈리아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니까 약간 그런 것도 이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근데 묻어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여름의 지중해 느낌, 그러니까 남부의 느낌, 그리고 북부의 차갑고 냉철한 밀라노 겨울의 느낌, 약간 그런 게 은연중에 이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묻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두 분의 의견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민족 개념이 우리랑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그냥 일민족 일국가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거의 어떤가요? 이탈리아 통일이 이루어진 게 뭐 19세기, 20세기 이러니까 민족적으로도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국가라는 정체성도 지금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그 인터뷰처럼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러시아라는 국가는 정말 먼 나라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 설정했나보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막 러시아어도 잊어버리잖아요. 서울이 아시아 사람으로 하시. 그것도 참 재미나요. 왜 러시아 출신의 그 여성 캐릭터로 설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 틸다 스윈튼이 그 연기하는 그 엠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그 러시아에서 밀라노 이탈리아로 온 이유가 결혼 때문에 왔는데 본인의 아버지는 그 골동품 수집상이었다. 수집상이 아니라 뭐 이런 미술을 회복하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남편이 방문을 해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틸다 세인트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면 러시아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다 연기 가능해.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어머니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 감독이 틸다 스윈튼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든지 변신이 가능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전작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전작은 아니구나. 이제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그 음식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음식 먹는 장면이랑 뭔가 이 사람의 사랑의 욕망이 병치되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 이 영화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도 복숭아 복숭아 맞나? 네, 그 장면이 나와요? 약간 그 음식이랑 뭔가 그 성욕이 병치되는 게 복숭아로 상징이 되거든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비거 스플래시는 근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음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음식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뭐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되게 음식과 욕망, 여자들은 그렇다잖아. 배고프다는 게 뭔가 성욕과 비례되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약간 그 장면이 저는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런 그 제가 말한 장면 혹시 두 분은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처음에 엠마가 이제 아들 에도의 친구인 안토니오가 요리사잖아요. 그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처음 그 음식을 맛보는 그 순간 자신의 또 시어머니랑 같이 방문하죠. 방문하는데 그 요리를 맛보자마자 그 황홀경을 느낀다는 게 이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입을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이제 눈매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엠마의 욕망을 좀 일깨운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엠마는 도대체 뭘 먹길래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뭘 먹길래 저럴까. 보통 이제 그 플레이트 이렇게 장식된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뭐 정갈하게 음식량도 많지 않고 정말 그 하나하나 자신의 미각과 촉각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먹는 장면처럼 이제 그려지거든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엠마가 사랑에 빠지는 그
그 계기 내지는 뭐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 장면부터 이제는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갖다가 더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먹으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장면 전에 처음에 안토니오가 처음으로 에도한테 정식 초대를 받아서 이제 파티에 쓸 음식을 만드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엠마가 늦게 와가지고 막 이거 해보세요. 막 엄마도 요리 잘하잖아. 막 에도가 이렇게 부추겨서 하게 되거든요. 그때 토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엠마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알프레도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음식을 먹고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레스토랑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게 그게 정말 맛있고 너무 막 황홀하게 감각을 일깨워서가 아니라 왠지 그때 안토니오와 잠깐 있었던 터치나 그런 기억을 그 환상처럼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 장면에서 엠마가 사랑을 느끼게 됐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음식을 배우고 그때 같이 함께 했을 때 그 기억이 다시 뭐라 해야 되지? 다시 뒤덮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유독 음식 먹는 장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레키 가문이 그 서로 만나가지고 또 음식 먹는 장면, 특히 또 여기 엠마의 특기가 자신의 아들, 첫째 아들 에도한테 해주는 그 음식 있잖아요. 네. 생선 수프인가요? 네. 그 생선 수프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생선 수프가 비린내게 안 나는 그런 자기만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또 누구야 자신과 연인이 되는 에도한테 또 알려주죠. 안토니오. 예, 안토니오인가요? 에도가 아니지 안토니오죠. 그런데 에도 아까 말드렸다시피 에도가 자신의 어머니가 안토니오와의 관계가 지금 단순히 아들 친구 이상의 관계라는 걸 아는 것도 그 수프 때문에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만 해주던 음식을 갖다가 자신의 친구가 이제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음식으로 모든 걸 좀 말한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탈리아 사람들이라서 아는 책을 근래에 다 읽었는데 그 책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을 영국인의 관점에서 쓴 책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음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우리가 딱 생각나는 파스타 같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요리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파스타 만드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엄마가 아들에게 꼭 이걸 전수를 해준대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거는 생각이 안 났거든요. 생선 스프 그 엄마 특유의 그 맛에 대해서 그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이탈리아 사람들이라서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이탈리아 엄마들은 아들한테 꼭 자기만의 요리법을 전수해 준다고 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무조건 그 이탈리아 남자들이 여자들 꼬실 때 꼭 하는 말이 내가 파스타 해줄게. 우리나라 지금 라면 먹고 갈래? 진짜 웃기다. 파스타 먹고 갈래? 근데 우리는 라면밖에 못하고 인스턴트 시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 진짜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 감독. 약간 그게 어쩔 수 없이 묻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하고 싶어 하지만 되게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리고 특히 음식이 되게 강조되는 장면들이 되게 많기도 하니까 물론 캐릭터들이 인물 하나가 요리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음식과 뭔가 이 감정 어떻게 보면 엠마의 감정이 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는 굉장히 엠마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은 영화 속에서 뭐 시점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이 엠마의 시점만 등장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엠마가 안토니오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건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안토니오가 엠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둘이 갑작스럽게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전 되게 당황했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엠마의 환상신인 줄 알았어요. 음. 그리고 둘이 처음에 키스를 하고 나서 바로 점핑해서 나오는 샷이 엠마가 집에 돌아가서 막 화장실에 막 급히 가서 막 웃음을 참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자기가 상상하면서 웃는 건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둘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엥?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안토니오의 시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나중에 안토니오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게 안토니오랑 그 아들 에도가 계약 문제로 막 얘기할 때 그냥 안토니오가 약간 회피하는 듯한 그런 장면만 나오지 안토니오의 단독샷에서 우리가 감정을 이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엠마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엠마와 안토니오의 러브라인을 설득하려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엠마 스스로의 선택 결단에 응원을 보내게 설득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이 영화가 단순히 I am love라고 해서 사랑에 돌진하는 영화긴 하지만 사랑에 돌진하는 걸 선택한 엠마가 중심이지 그 사랑 자체가 중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콜바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인물이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전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걸 교차하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인 영화, 제3의 시선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엠마를 중심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멜로를 경유한 엠마에 관한 드라마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엠마의 주변 인물들은 그 사연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고작해야 그 엠마의 딸인 그 베티, 베타 같은 경우가 주변 이제 오빠와 엄마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은 그 여성을 좋아한다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좋아하는 이제 레즈비언으로서 커밍아웃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베타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머니인 그 엠마와 굉장히 비슷한 인물처럼 좀 보이고 그 밖에 또 아들인 첫째 아들 그 에도도 여기서는 좀 뭐 스치듯 나오긴 하지만 이 네키 가문의 그 후계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후계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하지만 여전히 좀 자본주의적인 어떤 자본가로서의 모습보다는 좀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레키가 원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을 저기 뭐 중동인가요? 아랍의 어디 그 펀딩에 팔고 금융가로서 이게 전환하는 그런 계약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는 분명히 엠마 외에는 다른 인물들은 어떤 인물일까? 를 잘 모르겠고 궁금증이 유발할 법한데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 영화는 엠마의 시선과 감정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작들, 그러니까 전작이래 자꾸 재개봉이는 앞으로 나왔던 작품들 지중해 3부작이라고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I am love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 엠마의 시점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저는 비거스 프레쉬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서로 그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4인물이 묘하게 신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서로가 이 시점, 영화의 시점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수영장에서 같이 넷다 누워있나?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또 인지하지 못했는데 여름님이 콜미 마이 유어 네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시점 다 나오는 것 같다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점점 이 영화를 한 편, 두 편, 세 편에 다다라서 이 시점이 한쪽에 고정되어 있던 시점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인 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두 인물에게 고정되게끔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혼자 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 시점에 대한 열림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그 아까 플롯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엠마와 안토니오가 사랑을 나누는 계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가 그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갑자기 삭제가 되고 이렇게 점핑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난 요소인 것 같아요. 특히 안토니오와 그 엠마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카메라의 시선은 이 두 인물의 어떤 사랑 나누는 장면에 초점 맞추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몽타주식으로 주변에 산, 뭐 풀, 숲, 뭐 곤충 이런 것들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확대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고 있는 그 오후에
그 풀숲 사이로 흐릿하게 이 두 남녀의 그 육체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육체도 이 윤곽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분만 이렇게 보여줘요. 땀 흘리는 모습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미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편집상에 있어서 그런 몽타주 뭐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실험 영화나 뭐 예술 영화 아니면 근데 이 영화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엠마의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 감독이 무슨 인터뷰에서 자기가 영화에서 가장 지루한 요소는 섹스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되게 그걸 되게 대상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부분을 보여주면서 한다는 게 좀 놀라운 기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이해가 되네요. 오. 그러니까 이 영화 하여가 그 엠마가 갑자기 그 안토니와 맺어지는 그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령 뭐 엠마가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도발적인 것 같아요. 그 머리를 잘라주는 게 안토니오가 잘라주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뭐랄까 이 영화 속에서 엠마의 감정을 따라가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난 영화. 아무래도 이야기를 굉장히 좀 고집스럽게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족스럽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 게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저는 갑자기 베타가 돌아왔을 때 갑자기 쇼컷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때 저 머리 잘랐어. 이거 되게 선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냥 머리 잘랐네 예쁘다 약간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뭐 베타가 어떤 결심을 했고 무슨 변화를 가졌는지 그걸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그 안토니오가 엠마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에서 오히려 베타가 나오진 않았지만 베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엠마랑 베타가 계속해서 연장선상으로 베타가 잘 등장은 하지 않지만 이 영화에서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베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되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베타가 동성애라고 자기가 밝혔을 때 그 흔들리던 이 엠마의 눈빛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이 영화에서 딸 베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 엠마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 딸과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저는 그 엠마의 딸 베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엠마의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그 사연이나 이야기가 펼쳐지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좀 자세히 그려지는 인물은 베타인 것 같아요. 딸이자 또 레즈비언 이렇게 소수자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에 저택을 엠마가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그 뛰쳐나가기 전에 1층에서 자신의 딸 엠마와 서로가 시선과 응시를 던지거든요. 그때도 이제 클로즈업으로 잡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 표정 속에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딸이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엄마는 또 딸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가족에 있어서 엠마의 딸과 그다음에 뭐 아들도 에도도 그렇지만 굉장히 대등하게 그려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상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스포일러긴 하지만 에도가 죽잖아요. 아까 말하셨던 건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아들도 죽고 했으니까 이제 베타가 아니라 엠마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겠거니 이렇게 어떤 간섭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때부터 이 영화는 재밌어지는 영화예요. 솔직히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1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영화는 그 이후부터는 파격이라고 생각해요. 파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당이죠.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막 그 성당 안에서 자신의 남편과 얘기하는데 비둘기가 막 날아다녀요. 갑자기 그 성당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또 일종의 엠마의 모습이죠. 이제 엠마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생각나는 또 저희 또 소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박경리 우리 작가의 토지 일부에 보시면 서희의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박강리 씨의 소설 토지를 읽다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설정이. 아니 어떻게 딸을 내버려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갈 수 있지? 저희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런 엠마의 선택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엠마랑 그 베타의 관계가 재밌었던 게 에도 때문인 것 같아요. 에도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 이게 베타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직접 고백하는 편지를 쓴 게 아니잖아요. 에도한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에도는 동성애자임을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베타한테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타가 그 편지를 쓴 내용이나 그 이후에 베타와 에도의 관계를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엠마가 자신의 친구인 안토니오와 사실은 불륜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걸 알았을 때 사실 에도는 거부감을 엄청나게 갖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까지 맞이하는데 전 죽었을 때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이거 뭐지? 약간 갑자기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동성애는 받아들였지만 불륜이라는 그 엠마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도의 다른 태도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그 엠마의 선택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랑 불륜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상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이걸 등치시키지 않고 서로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연출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편지를 전달할 때 그 엠마가 그걸 읽으면서 그냥 베타의 보이스오버가 들리거든요. 그냥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그냥 저희는 그냥 자막으로 보죠. 그렇게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엠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시간을 다 할애해서 계속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청각과 시각적인 이미지를 되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감정을 이해시킨다는 점에서 그런 상반된 연출을 선택한 게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잊고 있었던 아예 기억나지 않는 장면이긴 하지만 베타의 나레이션이 나온다는 거를 여름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근데 되게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엄마인 엠마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딸인 베타는 뭔가 청각적으로 들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결합돼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니까 약간 그런 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밀라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엠마가 밀라노에서 어떻게 보면 곱디 고운 사모님으로 있다가 살레르노라는 남부로 이렇게 안토니오에 따라서 오게 되는데 이 공간의 변화도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제3자라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서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우리나라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지역 감정처럼 그들도 그 북부와 남부의 지역 감정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의 변화도 되게 큰 어떻게 보면 큰 설정이 왠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살레모 그 장면이 그 거리에서 그 엠모가 그 안토니오를 미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아까도 그 우리 연우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엠마의 시선 내지는 엠마를 중심으로 카메라의 그 촬영이 엠마의 이제 감정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엠마가 안토니오를 발견하고 그 추적하는 장면에서 음악이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거든요. 굉장히 격정적이면서 그 엠마의 두근거리는 그런 가슴, 본인이 혹시라도 안토니오를 놓칠까봐, 그리고 막상 마주하자 서점으로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고르는 척하면서 주변을 갖다가 둘러보는데 잠깐 환상처럼 엠마와 그다음에 안토니오가 뭐 애정신이 이렇게 환상처럼 지나가요. 갑자기 또 그것도 깨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 속에서는 지금 보면은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그다음에 아까도 사운드 하나하나가 이런 엠마의 감정을 갖다가 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공간을 얘기할 때 그 저택과 자연의 이미지가
대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되게 높이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저택 같은 경우에는 그 층계를 오르내리는 장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엠마가 처음에 그 베타의 동성애를 알게 됐을 때 그때 에도가 집에서 파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가지 않고 그 창 밖에서 엠마가 직접 보는지 안 보는지도 알 수 없는 시점샷이 등장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저택 내에서 모든 걸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영장 장면이 나올 때나 거기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산을 올라가는 안토니오를 미행하다가 안토니오와 함께 그 집으로 가는 장면에서는 같이 함께 차를 타고 오르거나 같이 손을 잡고 또 계곡을 막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올라가고 이렇게 높이가 있지만 그 높이의 위계를 스스로 깨는 엠마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직접 언덕에 오르기도 하고 또 이후에는 안토니오가 자신의 저택에 있었을 때 엠마는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고 지하실에 그 음식을 하는 그 주방까지 직접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높이가 점점 사라지는 위계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공간 자체도 이 엠마의 감정이랑 연결지어서 잘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리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름님 말씀 들으니까 밀라노랑 그 남부의 지방이랑 되게 분위기가 다른데 그거를 또 자기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지역을 되게 특색을 잘 살려서 어떻게 보면 영화에 잘 녹여낸 장면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되게 저희가 이렇게 루카 구아다니노 방송 끝까지 입에 안 달라붙는 원장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마지막 코너인 필름 필터링 이 영화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이 영화가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신 두 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뭐 제가 먼저 평가할까요? 네. 이 영화가 아까도 제가 말드렸다시피 마지막 10분이 관객의 기대와 어긋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현실 규칙, 도덕 이런 관념을 다 벗어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분명히 엠마가 사랑을 향해 돌진하는 영화. 아까도 이동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보셔야 합니다. 엔딩 크레딧에 숨겨져 있는 이미지가 있죠. 그거는 말 안 드릴게요. 어떤 이미지가 숨겨놓고 있을까?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영화 속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벗어던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두 인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구아다니노 영화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의 백미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엔딩이 계속해서 엠마 중심이었다가 갑자기 딸 베타의 시점으로 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시점이 오히려 되게 엠마의 선택을 객관화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 전환이 너무 좋았고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감명 깊었던 대사가 행복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복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이 얘기랑 맞는 게 아닐까? 처음에 그 들었을 땐 이 영화의 주제가 분명히 멜로이고 사랑에 대한 걸 텐데 왜 행복이란 단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베타의 시점이 객관화시킨다는 점에서 결국엔 행복이란 단어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만 사랑이란 단어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약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론이 아니라 행복론에 가까운 영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멜로 장르에 대한 기대를 되게 배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 영화 초반에 나온 대사랑 마지막에 베타의 시점으로 변화하는 그 엔딩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영화로 해석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기대 있잖아요. 멜로 영화에 대한 그런 관습적인 그런 기대를 버리고 보신다면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름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제목이 스포인 것 같아요. I am love라는 게 어쨌든 사랑을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제목부터 스포하는 거는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제목이 알려주는 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개봉 영화 이렇게 3편을 했는데 놀랍게도 재개봉 영화 모두 다 저희 보라고 추천을 받고 그렇네요. 맞네. 역시 재개봉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재개봉 특집 영화로 새 작품을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에 I am Love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재개봉 영화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나 그리고 둘을 한 번씩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항상 여러분의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그리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으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부끄럽다, 자기는 샤이한 청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트를 조용히 눌러주시면 되니까 저희 오늘 방송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